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하명 수사와 월북몰이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시사에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통영 민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안보 문제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3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각각 검찰의 조작 기소와 정부의 월북몰이를 주장하며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여야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경이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기존의 판단을 뒤엎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수사 종결과 실종 공무원 잦은 월북을 왜 뒤집었습니까?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월북 의사 표현한 정황도 몰랐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음에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잦은 월북했으면 방수복을 입었어야죠. 방수복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습니다. 잦은 월북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 제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하고 해경청장이다. 해경청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거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신동욱, 서영교 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 당시 하명 수사의 핵심으로 감사원을 꼽으며 오늘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숙동 감사원 국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위증을 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을 국회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연임 도전 의사를 내비친 한 원내대표는 입법 과제를 완수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남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현안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연말까지는 현 국정과제 입법을 마쳐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권을 조여 매야 할 것입니다. 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유시, 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맡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통영을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통영 욕지도에 있는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직접 민생 체험에 나선 데 이어 도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주제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욕지도에서 통영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남도민을 위한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장 대표는 노인들의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를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한국노총과 거리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년 연장 문제나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국이 신선하니까 역시 뭔가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만들어지고 노동계 입장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노동계에서 주시는 정책 제안도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국민의힘은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환급률 확대, 그리고 농어촌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지역을 거론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공천설과 관련해 내년에 재보선을 또 치르자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로 선택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원칙이 예외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게시글도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장특공 폐지가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야당의 주장은 거짓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선이 끝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세부담이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동등한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팩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민주당 수세와 노동계로 보폭을 넓히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맞물린 전국 상황인데요. 이에 관해서 서완한 객원 기자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이 실거주와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장특공이 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이 동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의 과세 차이도 언급을 하면서 이 논의가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라 조세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연스럽게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또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장특공을 폐지하고 이 평생 양도세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구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안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볼멘 소리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문제가 이 중도층 이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증세 프레임으로 이 사안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만약에 장특공제가 폐지가 되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예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는 평균 거래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 장특공제가 폐지가 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수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사실상 이사를 금지하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멘트에 불과하다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언제든 입법을 몰아붙일 수 있다라고 오늘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게 입장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정원호 후보 측은 곧바로 당과 입장이 같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의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 거짓 공세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과 증세라고 하는 고리를 약점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귀국 후에 오늘 한국노총을 찾아서 관계 개선을 모색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벌어진 벌써 이제 두 번째 방문이 될 텐데 보수 정당 대표가 노동계를 좀 이렇게 자주 찾아보는 건 확실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로 보인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 이 방미 일정 소화 후의 첫 외부 방문으로 이 한국노총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지난 3월 10일 이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렸던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지 40여일 만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노동계와 국민의힘의 거리가 그동안 멀었다라면서 다시 국민의힘이 한노총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서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서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 한국노총 출신을 당 노동위원장과 노동특보에 선임을 했는데요. 장 대표의 이런 행보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 이번 지선을 전후로 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실제 입법 과정까지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노동 이슈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재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입법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는데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법안에 포괄적인 책임 규정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읽힌다고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현재 쟁점입니까?
네, 정청래 대표 지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일 의무라면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행안위 전체 회의로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네. 이 제정안은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지원과 또 국가 기업의 안전관리 책무, 또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와 추모사업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졸속 추진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청회가 한 차례 정도 열린 것을 외에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고 정확한 예산 축에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역시 검토 보고서에서 안전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관한 관계나 또 목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이 60페이지에 달하는 우려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기류도 함께 읽힙니다. 이 법안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처음 발의됐지만 당시는 별다른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은 그런 법안이거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신속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전략 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 지원 방식도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 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원실 국회의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국회가 한 발 앞서 산업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 산업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 통상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것,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과 예산을 통해서 잘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현재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직접 개임에 참여해 기업에 필요한 핀포인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최근 강대국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과 첨단 산업 육성에 국가가 전략적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조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투자 유도형 수단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구나 인재 확보 등의 다양한 전략자산 카테고리 성격에 맞게 보조금과 조세 감면 같은 수단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보조금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에서 보셨듯이 보조금과 민간 자본의 결합, 특히 이제 민간 자본이라고 할 때는 대출 보증 지분 그리고 이것을 유인하는 이제 정부의 어떤 파이낸셜 수단, 파이낸싱 수단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체계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개방적인 통상국가지만 통상 분제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보경 경희대 교수는 상계관계 피소는 많지만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상계관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상계관세로 인해서 제소를 당하기는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패널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무역 구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아래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피해 사례를 정교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의회 연맹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평화, 정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재언을 공유했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분쟁 이후 사회 재건 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조인철, 오세희, 한지아 의원도 상임위별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구축, 인공지능에 관한 의회의 권한 이행, 그리고 장애인 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 5.18 정신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민주화와 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 전남 통합시장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우 의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주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광주의 희생 정신을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내란과 쿠데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열린 세계의회 사무총장 협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의회연맹 의회 보고서 발간 인터뷰에 참여해 계엄 대응 체계와 위헌 계엄 방지를 위한 입법부 중심 통제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잉바르 메손 스웨덴 사무총장, 후세인 쿠르샤트 크루브이우크 튀르키예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여러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우즈앙카야 튀르키예 한국 의원 친선 협회장과 면담하고 오는 23일에 귀국합니다. (4월 2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야구장 공약입니다. 6월 3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공약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국내 최초의 바닷가 프로야구 동구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북항에 이제 개폐식 돔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서 지으면 야구 시즌에는 비바람 불고 태풍 오고 미세먼지 강력한 자외선 내리칠 때는 뚜껑을 다 닫고 야구하고 야구 시즌이 아닐 때는 가을에는 또 바다 보면서 BTS도 와서 공연하고 그러면 사직구장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성지로 만들겠다. 바닷가에 만든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을 본떠서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365일 활용 가능한 사계절 다목적 야구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구상은 어떨까요?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국비까지 이미 300억까지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돔구장에 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박형준 후보는 민간 투자와 국비 지원이 확정된 만큼 사직 야구장을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의 프리미엄 야구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제2구단 유치와 연계해서 북항의 바다 야구장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직구장 재건축과 북항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북항 야구장을 비판하면서 북항 매립지반 위에 야구장을 지을 경우 예산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제 1조 4천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굳이만 7천억이 들어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또 비용이 더 비싸질 게 분명한데 북한 야구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그대로 유치할 수 있으면 정말 사직 재건축에다가 동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프로야구 인기가 높은 부산에서는 야구 팬층의 관심이 지역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매번 화두이기도 했던 야구장. 새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지선 부동산 공방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부동산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오늘 주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지금 주택 공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정부는 지금 발벗고 나서서 모든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은 매우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 14만 호를 지금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신축주택 정비구역 389개를 없앴어요. 서울 수도권에는 시세 절반 수준의 반값 전세를 공급하고 연 1% 수준의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고 특히 여야가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신통기획과 이에 맞선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입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와 사업 기간을 줄여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고, 착착개발은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 재개발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신통계획이 신통치 않다. 이게 민주당 후보들의 표현이었어요. 착공 실적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15년, 20년 걸리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 389개 구역을 취소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진행되는 것들이 물량이 없을 수밖에요. 578개를 지금 진도를 나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네. 박 시장님 때 취소한 거 절반 이상 살려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거냐면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실제 부동산에 가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돌려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결정적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실생활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할 때도 이게 전반적인 경기 순환과 맞춰서 가야만 부동산 정책도 실효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장특공 논란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장특공 폐지 시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며 정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한 만큼 향후 이 사안 또한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부터 특별감찰관 추천까지 국회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라이브6에서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상황과 지역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명수입니다. 네,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은 재산 강탈이라 반발하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상황인데요. 자산가치 상승분 환수라는 조세 원칙과 또 실거주자 세액 부담 완화라는 현실 사이의 접점, 어떻게 좁힐 수가 있을까요? 우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지신 문제는 실거주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실거주하지 않고 단지 오래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장특공제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여야 협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10년가량 여야 간 공석이었던 자리라는 점일 텐데요.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임명까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이후로 16년 9월 이후로 지금 공석이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 배분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회가 잘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3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직후부터 계속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이신 만큼 용인시 광역버스 증차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듣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어떤 사안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제 지역구는 기흥 신갈 오거리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신갈 오거리부터 그 남쪽으로 있는 기흥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흥의 남쪽이 철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광역버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광역버스는 아시다시피 안전 문제 때문에 입석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 굉장히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없어서 타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당선된 이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차도 많이 시켰고 2개 노선을 신설을 했습니다. 4104번 서천에서 서울역 가는 거, 그리고 강남대에서 서울역 가는 것도 노선이 신설이 됐고, 특히 그 신갈 오거리에서 청년마을 주민들의 그 승차난 때문에 흥덕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가 그 3월 18일부터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증차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열흘간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한 라인을 구축했고, 또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점을 방미 성과로 꼽았습니다. 당내 반응이 이제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방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한 것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뭐 외교 참사라고 뭐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야 억지 같은데 이게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미국에 갔어도요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야당 대표가 왔는데 왜냐하면 미국에는 당대표 제도가 없습니다. 예. 네. 카운터파트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국회의장이 가면 국회의장. 근데 국회의장끼리도 잘 안 만나줘요. 미국 하원 의장은 우리 국회의장과 달리 자기들은 외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상원, 오히려 상원이 부통령이니까 뭐 상원을 만나라 그러는데 또 상원은 우리 하원과 우리 국회랑 다르니까 어쨌거나 미국에 가면은 우리 당대표 같은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예.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전국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RNC, 네. DNC,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공화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당 사무처처럼 상시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우리처럼 당 대변인처럼 논평도 발표하고 공격도 하고 이제 후원 정치자금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은 대개 당대표가 필요가 없는 것이 프라이머리라든가 코커스로 후보를 다 뽑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이제 당 전체 선거운동에 큰 그림만 그리고 관리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RNC, DNC 위원장은 뭐 당 대표라든가 뭐 그 정도 수준의 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당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 만나는 거고 뭐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애초에 뭐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국무장관도 안 만나줍니다. 그건 뭐 당연히 만날 그런 기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주변에서 안 만나줍니다. 제가 특파원을 해봐서 아는데 미국이 프로토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국무장관은 당연히 우리 외교부 장관, 또 상무장관, 우리 산업부 장관 이렇게 만나는 서로 카운터파트 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굳이 왜 갔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당 대표 이야기는 공화당끼리 우리는 이제 우당이라고 하면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 될 테고 공화당의 핵심 라인과 무슨 뭐 공감대를 구축하러 갔다고 하니 그렇게 봐야죠. 실제로 그럴 것이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뭐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화당은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번 하원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화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연패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떨지 좀 이제 힘들어져 보이는데
공화당이 그동안 공화당도 부진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대통령이 연성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당이 있었는데 공화당은 어떻게 다수당이 될 수 있었나 뭐 네. 그런 걸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한 이후에 첫 최고위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좀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한 전 대표를 의식한 부산 북구가 무공천 요구는 일축한 가운데 이제 당무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파 갈등이 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번 지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그런 깨알 같은 지시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 이 선거를 당 대표 본인도 이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내 정치적 생명도 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중대한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지금 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그것이 당규 위반이면은 무슨 당원들이 고발이 있을 테고 네. 그럼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당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런 시시콜콜한 일을 챙길 땐가 차라리 오늘 보니까 우리 보행권 같은 중요한 공약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승부처가 무엇인가 혹시 공화당의 핵심 라인으로부터 선거의 핵심적인 무슨 주요 공약 같은 걸 들었다면은 이런 핵심적인 공약 또 당을 빨리 선대위를 꾸려야 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역대 당에서 당 대표로 다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뽑아서 거기서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우리 당의 어려운 처지지만 정말 그 한쪽으로 이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금 국회 다음에 정부 모두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한쪽으로 쏠려서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할 선거대책위원장 또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거부터 먼저 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 그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이제 민주당은 마친 상황인데 재보궐선거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제 파기환송을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안산갑, 하남갑 전략 공천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원래 힘이 넘치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자기 힘에 자기가 자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에 그런 길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 당이 못해서 우리 당이 실망해서 민주당이 잘하기를 기대할 텐데 저 국면에서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사람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법도 무시하고 판결도 무시하고 뻔히 저게 될 경우에 또 보궐선거에 불보듯 뻔한데 저런 공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와 이 여당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심판에 불길이 일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한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자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생각하는 그 중진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김용 공천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을 걸로 보고 하면 아마 큰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힘이 기울 때, 힘이 차오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고 뭐 저희 당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크게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럼 2심 판결까지 지금 그래서 그 법원을 다 판결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고 있는 무슨 조작 기소니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지나치고 너무 길게 가면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 거라 생각합니다. 김용의 전 부원장의 공천은 바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중량급 인사들을 요충지에 좀 전략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분위기인데 이광재 전 지사는 경기 하남갑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이나 경기 평택을 등에 좀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거에 제가 다르다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다 나름대로 뭐 이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거는 어떻게든 해나갈 텐데
정말 누가 말했나요? 그쪽 당 대표가 이야기했나요? 정말 선당 후사의 감동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측면이 들 거라 봅니다. 근데 이광재 후보는 사실은 원래는 다른 지역 또 강원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연고지를 버리고 당의 주문에 따라서 출마한다. 이걸 이제 선당 후사로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네. 원래는 계양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 나왔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계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의 조치에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당 후사라는 모양인데 뭐 저희 당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나가서 이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걸 이제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 입법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장특공 폐지 논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장특공이라는 것이 쭉 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고 또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이게 이제 투기라는 것은 자주 사고 팔고를 거듭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니까 실제로 주거와 관계없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안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특공 같은 걸 했을 텐데 실제로 이되면 엄청난 만일 장특공이 폐지되면은 엄청난 세금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장특공이 폐기되면은 엄청난 이제 중과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뭐 강남구에 사신다 치더라도 그 집이 이미 뭐 수십억 하겠죠. 그러나 이전에 뭐 1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몇 억 주고 샀던 집이 지금 그렇게 올라서 지금 그것만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입은 연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보유세로 이 집에 대한 재산 가치만 따져서 뭐 또 그런 보유를 오래 했다는 것도 자체도 지금은 보유는 하고 있고 실거주가 이제 또 문제 되겠죠. 실거주하느냐, 실거주 보유냐 아니면은 사실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굉장한 중과세 폭탄,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그건 선량하게 그런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계없이 내 집을 가지고서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달리 뭐 지금 방법이 없는데 지금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표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서둘러 진화하고 아니다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그런 걸 소셜 미디어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전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물론 뭐 한동안 그 환호도 있었고 시원하다 이런 분도 있었겠지만은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특공 같은 것은 민주당의 이 부동산 전문가, 민주당의 재정 전문가도 이렇게 설계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금 당장 뭐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투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실거주 장기 보유까지도 그 있는 동안에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고 그 앞으로 중과세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모든 재산세는 그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엄청난 세금의 그 부담 이런 것들이 아마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서둘러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혼선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경지를 촉구했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알려진 정보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이슈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요. 과거의 북핵 역사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보 공약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에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이 거슬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처음으로 위성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협상했던 나중에 제네바 협상까지 했던 그 미국 그 고위 관계들이 썼던 책을 보면은 당시에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 정보를 공유할까 말까를 걱정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 한국 정부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칫 다른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용할까 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는 사람들이 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 정보를 주어서 서로 이제 신뢰할 만한 신뢰를 더 구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줬더니 이게 금방 흘러나가서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게 그 경로가 드러나게 되고 해서 정보를 취득한 경로 또 정보의 앞으로 그 가치를 뚝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정보 공유가 힘들어지겠죠.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휴민트를 우리는 이제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북한에 휴민트 정보가 많겠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네. 미국은 이런 시진트라 그럽니까? 이게 위성 정보라든가 정밀한 정찰 정보를 가지고서 정보를 서로 맞춰보고 하는 그런 공유 관계가 있습니다. 공유 관계 있는데 이거 우리 여야가 뭐 이렇게 저렇게 논란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뭐 이 문제가 정말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 측에 이로 인해서 이런 그 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 공조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까? 빗셀 틈 없이 단단해야지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빗셀 틈 없는 단단한 공조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는 정부 당국이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3인 추천을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관련해서 여야가 한 명씩 후보를 내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별감찰관 임명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진작 특별감찰관 전향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선거 때 무슨 뭐 자기들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뭐 야당이 그동안 뭐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야당 주도로 도입됐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은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정권 핵심부의 비위를 정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고 할 만큼 그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그 뒤로 안 만들었는데 당시 전례를 보자면은 야당이 추천해야 특별감찰관의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특별감찰관이라 그러놓고 뭐 여당의 입맛대로 적당하게 감찰하는 채만 한다면은 그건 특별감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당이 주도로 특별감찰관 지명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